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내 약혼 파티에서 약혼자가 마이크를 잡고 나에게 청혼하는 대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파혼을 선언하는 장면을요. 그것도 임신한 내연녀와 결혼하겠다면서 그 모든 비용을 바로 내 카드로 결제했다면요. 나라면 울고불고 난리를 쳤을 텐데 그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그 남자와 그의 집안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죠. 오늘 바로 그 통쾌한 복수극의 막이 오릅니다. 저는 석영그룹 창립 기념 파티의 한쪽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이지아 아가씨, 박 대표님께서 이쪽으로 모시라고 하십니다. 웨이터가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드레스 자락에 있지도 않은 주름을 펴며 완벽한 미소를 짓고 주무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오늘 박서준은 유난히 더 멋있었습니다. 몸에 꼭 맞는 명품 수트는 그의 훤칠한 키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한때 저를 그토록 빠져들게 했던 깊은 눈은 조명 아래 반짝이고 있었죠. 지아야, 이리 와. 그가 저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목소리는 더없이 다정했죠. 제가 막 계단을 오르려던 순간 그의 등 뒤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요즘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톱스타 백미나였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는 그녀를 더욱 청초하고 가련하게 보이게 만들었죠. 그녀는 박서준의 팔짱을 끼고 있었고 네 번째 손가락에서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석영그룹 20주년 기념 파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서준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의 시선이 제게 닿았지만 그 눈빛에는 예전의 사랑스러움 대신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와 이지아 씨의 약혼은 오늘부로 공식적으로 파기되었음을 알립니다. 연회장은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게 날아와 밝혔습니다. 귀가 웅웅거리고 마치 누군가 제 머리를 망치로 세게 내리친 것 같았습니다. 백미나는 수줍은 듯 박서준의 품에 기댔습니다. 다른 한 손으로는 살짝 부른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죠. 미나와 저는 이미 반년 넘게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 아이를 임신한 지 3개월이 되었고요. 박서준의 목소리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오직 자랑스러움만이 가득했습니다. 남자로서 저는 제 여자와 아이를 책임져야 합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었지만 아무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반년 전이라니 그때는 우리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 박서준은 항상 회사가 바쁘다며 밤늦게 들어오거나 외박이 잦았죠. 와, 박 대표님 정말 의리 있네요. 그럼 저 이지아 씨는 어떡하고요? 누군가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박서준은 경멸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석영가의 권력과 재산만 보고 접근할 뿐이죠. 지난 2년간 제가 그녀에게 사준 선물들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나하나가 다 엄청난 고가품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선물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만 해도 5억 원짜리였죠. 그 목걸이 분명 제 생일 선물이라고 그가 억지로 사준 것이었는데 입을 열려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준 씨는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백미나의 달콤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서준 씨 블랙카드로 해운 팰리스에 있는 펜트하우스를 사줬어요. 우리 아기 선물이라면서요. 그녀는 보란듯이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 맞다. 그 카드가 아마 이지아 씨 명의로 된 카드였죠? 네, 블랙카드.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가족 카드였습니다. 한도가 100억 원에 달하는 석영그룹의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만들어준 카드였죠. 연회장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잔인한 말들을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임성그룹은 이미 오래전에 기울었다던데 석영가에 빌부터 살았나 보네. 그렇게 고고한 척하더니 결국 돈 때문이었어. 정말 불쌍하다.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대놓고 파혼당하다니.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죠. 2년간의 사랑이 결국 한편의 코미디에 불과했다니. 그 모든 사랑의 속삭임과 다정한 배려가 전부 우리 임성그룹의 자금력과 배경을 노린 연극이었다니. 박서준은 승리자의 오만한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지아 씨, 체면은 지켜주시죠. 미나는 지금 임신 중이라 안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꼿꼿하게 허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핸드백 속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저 역겨운 두 남녀의 얼굴을 찍어 아버지께 바로 전송했습니다. 아빠, 석영가가 톡톡히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박서준 씨,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행복하세요. 제가 몸을 돌리는 순간 백미나의 가식적인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어머, 저 여자 왜 저렇게 아무렇지 않지? 설마 다른 남자가 있었나?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연회장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을 뗄 때마다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았지만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죠. 등 뒤에서는 박서준의 의기양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다음 달에 있을 저와 미나의 결혼식에도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호텔을 빠져나오자 차가운 밤바람이 불타는 제 뺨을 식혀주었습니다. 김 기사님이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아가씨, 어서 타십시오. 차에 오르자마자 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불꽃이었죠. 박서준, 네가 이지아를 순진한 토끼쯤으로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야. 넌 내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른 거니까. 저는 눈물을 닦고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그 블랙카드 당장 정지시켜주세요. 지금 바로요. 이미 처리했다. 지아야, 기억하거라. 우리 임성가의 딸은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는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차창 방 네온 사인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서준,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고급 세단이 소리 없이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차창 밖으로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흐릿하게 번져나갔죠. 저는 부드러운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댄 채 차가운 휴대폰 화면만 하염없이 매만졌습니다. 김 기사님이 백미러로 몇 번이나 걱정스럽게 저를 살피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만 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꽉 막힌 것 같아서 입을 열면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이 터져나올 것만 같았죠.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아빠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아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침착했지만 그 평온함 아래에 들끓는 분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진 봤다. 어떻게 하고 싶으냐? 손톱이 손바닥을 더욱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석영가가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좋다. 아버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임성가의 딸은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다. 내 블랙카드는 이미 정지시켰고 석영그룹에 투자했던 모든 자금도 회수 절차에 들어갔다.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하거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박서준과 백미나의 그 의기양양한 얼굴, 연회장에서 저를 향했던 조롱과 동정의 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제 앞에 무릎 꿇고
빌게 만들 거예요. 제 목소리는 제 자신도 낯설 만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으로 오너라. 서재에서 기다리마. 전화를 끊고 저는 SNS를 열었습니다. 예상대로 석영그룹 창립 기념 파티에서 벌어진 막장 드라마는 이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박서준, 공개 파혼, 백미나, 임신, 이지아, 굴욕, 토픽을 클릭하자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올린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진 속 박서준은 백미나를 끌어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저는 무대 아래에서 창백한 얼굴로 홀로 서 있었죠. 댓글창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헐, 올해 최고의 막장 드라마네. 박서준 완전 쓰레기 아니냐. 저 이지아라는 여자 진짜 불쌍하다. 사람들 앞에서 완전 망신당했네.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임성그룹 망한 지 오랜데 석영가의 빌부터 살다가 뻥 차인 거지. 쌤통이다. 백미나가 인생의 승자네. 돈, 남자, 뱃속의 후계자까지 다 가졌잖아. 근데 백미나 손에 낀 저 반지 이지아 블랙카드로 산 거라며? 완전 대박이다. 저는 화면을 내리며 그 모든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마음속 한기가 점점 더 짙게 깔렸죠. 바로 그때 방금 올라온 새로운 폭로 기사가 순식간에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지아, 임성그룹, 이진천, 회장, 외동딸. 기사를 올린 사람은 유명 경제 전문 기자였습니다. 그는 몇 장의 사진을 함께 첨부했죠. 어린 시절, 제가 아버지와 함께 우리 집 정원에서 찍은 사진. 작년에 아버지가 홍콩의 한 부동산을 천문학적인 금액에 낙찰받았다는 뉴스 기사 캡처. 기사에는 임성그룹 이진천 회장, 외동딸의 결혼 선물로 대저택 매입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임성그룹의 최신 주주 구성표였습니다.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보유 지분은 무려 20%에 달했습니다. 이 기사는 마치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순식간에 인터넷을 마비시켰죠. 이진천 회장. 내가 아는 그 이진천 회장 맞아? 전 세계의 자산을 가진 그 임성그룹? 헐. 그럼 이지아는 신데렐라가 아니라 진짜 공주님이었네? 박서준 눈은 장식인가? 대한민국 최고 재벌 외동딸을 셔버리고 여배우를 선택했다고. 심지어 공주님 카드로 내연녀랑 살 집을 샀다고? 석영그룹은 이제 망했네. 와, 다음 이야기가 너무 기대된다.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졌죠. 대부분은 평소 잘 알지도 못했던 소위 친구들이 보낸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바로 무음으로 설정하고 휴대폰을 옆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차가 남산 중턱에 위치한 우리 집 대저택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정원사와 집사, 고용인들이 길 양옆에 도열해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김 집사님이 차문을 열어주며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서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하이힐을 신은 채 어릴 적부터 자라온 이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연회장에서 겪었던 치욕과 조롱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지만 그럴수록 제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서재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버지가 창가에 등을 보인 채 서서 서류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빠, 제가 나지막이 부르자 아버지가 돌아섰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늠름하고 위엄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에는
오직 딸을 향한 안타까움과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딸 마음고생이 심했구나. 그저 평범한 한마디였지만 그동안 억지로 버텨왔던 제 강인함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와 아버지의 비싼 수트를 적셨습니다. 그 사람이 제 돈으로 다른 여자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는 흐느끼며 횡설수설했습니다. 제가 석영가의 돈과 권력만 봤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제 등을 토닥이며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석영가 그놈이 사람 볼 줄 모르는구나. 아들을 그따위로 키운 박명원도 대가를 치러야지. 아버지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것 보거라. 그것은 자산동결 통지서와 투자 철회 성명서였습니다. 석영그룹의 핵심 프로젝트를 겨냥한 것이었죠. 서명 날짜는 불과 30분 전이었습니다. 석영그룹의 그 신재생 에너지 사업 자금의 70%는 우리 임성그룹에서 나온 거다. 아버지는 마치 오늘 날씨가 좋다는 듯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이제 자금줄이 끊겼으니 내일 주식시장이 열리면 아주 볼만할 게다. 마음속에 통쾌함이 차올랐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빠, 그렇게 하면 우리 그룹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벌 총수 특유의 모든 것을 장악한 자의 미소였죠. 임성그룹의 뿌리를 흔들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석영가의 뼈를 깎는 고통을 안겨주기엔 충분하지.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단다. 바로 그때 김 집사님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어딘가 미묘했죠. 회장님, 아가씨, 석영그룹의 박명원 회장님과 사모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대문 밖에서 아가씨를 꼭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저와 아버지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정말 빠르군. 들어오시라고 해라. 아버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아야, 만나보겠느냐? 저는 눈물을 닦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만나야죠. 왜 안 만나겠어요? 그렇게 잘나고 고고하시던 석영가 분들이 지금은 어떤 얼굴을 하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5분 후 서재문이 다시 열리고 박명원 회장과 그의 아내 주미란 여사가 초조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그 고고하고 기품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지아야, 얘야. 주미란 여사는 들어오자마자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몸을 피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지만 이내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 일은 우리도 다 들었단다. 다 서준이 그 녀석이 잘못한 거야. 우리가 아주 호되게 야단쳤어. 그러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거라. 박명원 회장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지아야. 서준이가 잠시 정신이 나가서 그 어린 여배우한테 홀렸나 보다. 우리 석영가는 너 하나만 며느리로 생각한단다. 저는 그들의 가식적인 모습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주미란 여사는 은근히 우리 집안이 석영가에 비해 격이 떨어진다며 제가 분에 넘치는 결혼을 하는 거라고 비꼬곤 했었죠. 박명원 회장 역시 여러 번 공개석상에서 석영가와 임성가의 결혼은 임성가의 큰 행운이라고 말했었고요. 이제 제 진짜 배경을 알게 되니 태도가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군요. 박 회장님, 주 여사님, 저는 차갑게 거리를 두며 말했습니다. 저와 박서준 씨는 이미 파혼했습니다. 더 이상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아야, 그건 다 서준이가 화가 나서 한 소리야. 청첩장까지 다 돌렸는데 어떻게 파혼을 하니? 주미란 여사는 다급해졌습니다. 걱정 마라. 그 백민아라는 아이 우리 석영가에서는 절대 인정 안 할 거다. 뱃속의 아이도 우리가 깨끗하게 처리할 테니
깨끗하게 처리한다니.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을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그들의 모습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건 석영가 내부의 일이니 저와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차갑게 말하자 박명원 회장은 더욱 초조해하며 말했습니다. 지아야, 서준이가 너에게 잘못한 건 안다. 하지만 우리 두 집안이 협력해온 세월이 있는데 아이들 문제 때문에 사업까지 틀어지면 어떡하니? 임성그룹에서 갑자기 투자를 철회하면 우리 석영은 정말 큰일 난다. 이 회장님께 제발 잘 좀 말씀드려주면 안 되겠니? 드디어 본심이 나왔군요.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회장님, 사업적인 결정은 임성그룹 이사회의 공식적인 결정입니다. 제 개인적인 감정과 무관합니다. 그리고 저와 박서준 씨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는 제 명의의 카드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저를 모욕했습니다. 박 회장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박명원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미란 여사가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아버지가 말을 끊었습니다. 김 집사, 아버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죠. 손님 배웅해드리게. 이 회장님,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이건 다 오해입니다. 박명원 회장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아버지는 드디어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죠. 박명원 회장, 3일 주겠소. 3일 안에 박서준이 신문에 내 딸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내 딸 카드로 쓴 모든 돈을 갚게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투자 철회는 시작에 불과할 거요. 박명원 회장과 주미란 여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얼굴은 잿빛이 되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박 회장님, 사모님, 이쪽으로 나가시죠. 넋이 나간 채 끌려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결심만이 가득했죠. 휴대폰 화면이 반짝였습니다. 새로운 속보 알림이었습니다. 긴급 속보, 석영그룹, 대규모 투자 철회 위기, 미국 증시 개장 전 주가 30% 폭락, 시장에서는 임성그룹의 투자 철회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 창밖 너머, 저 멀리 도시의 중심부에서 석영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굉음이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죠. 이건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박서준, 백민아, 너희가 내게 빚진 것들 이제부터 하나하나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갚게 해줄게. 박명원 회장과 주미란 여사는 거의 비틀거리다시피 임성가 대저택에서 쫓겨났습니다. 묵직한 조각문이 두 사람 뒤로 소리 없이 닫히며 그들이 지키려 했던 마지막 체면과 함께 한때 그토록 오르려 했던 세계와의 연결을 완전히 차단해버렸죠. 서재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오직 고풍스러운 괴종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작게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술장으로 가 호박색 브랜디 2잔을 따라 한 잔을 제게 건네셨습니다. 몸 좀 녹이거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지아야, 아주 잘했다. 아빠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침착했어. 저는 술잔을 받았습니다. 차가운 손끝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자 손이 살짝 떨렸죠. 독한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타는 듯한 감각과 함께 이상하게도 들끓던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그냥 그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기 싫었어요. 저는 잔 속에서 흔들리는 액체를 보며 말했습니다. 박서준이 그의 배신이 저를 무너뜨렸다는 걸 알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무너져? 아버지는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는 재벌 총수다운 냉철함이 묻어 있었죠. 너는 누구 앞에서든 무너질 필요가 없다. 오히려 네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지. 잊지 마라. 너는 임성가의 딸이다. 네 뒤에 누가 있는지 항상 기억하거라. 아버지는 책상으로 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김 집사, 최 변호사랑 조사팀 사람들. 30분 뒤에 소회의실로 오라고 하게. 지시를 마친 아버지는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거라. 아무데도 가지 말고. 기자들이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처럼 몰려들 테니 네가 살던 오피스텔은 안전하지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상처를 치유하고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는 어릴 적부터 자라온 이 절대적인 안전 공간이 필요했죠. 아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눈에는 저 자신도 몰랐던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단순히 투자금을 회수하고 카드를 정지하는 걸로는 부족해요. 모든 걸 알아야겠어요. 박서준과 백민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가 제 돈으로 정확히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석영그룹 내부는 정말 그렇게 깨끗한지. 아버지의 눈에 만족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그래야 내 딸답지. 걱정 마라. 이미 사람을 붙여 조사하고 있다. 우리 임성그룹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단순히 회계장부나 들여다보는 변호사나 분석가들 뿐이겠느냐.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휴식이다.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푹 자거라. 내일 아침이면 첫 번째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을 게다. 아버지의 단호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제 마음은 완전히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박서준과 함께 살던 우리의 신혼집이 될 뻔했던 그 오피스텔 대신 임성가 대저택에 있는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가구와 장식은 제가 결혼 전 쓰던 그대로였죠. 마치 지난 2년의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화려한 드레스를 벗고 아로마 오일을 푼 욕조에 몸을 담갔습니다. 따뜻한 물이 차가운 몸을 감쌌지만 연회장의 그 끔찍한 순간들이 악몽처럼 다시 떠올랐습니다. 박서준의 냉정한 눈빛, 백민아의 가식적인 자랑,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동정과 조롱 섞인 시선들. 심장이 다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숨막히는 고통이 온몸을 덮쳤죠.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물속으로 완전히 잠수했습니다. 폐 속의 공기가 다 떨어질 때쯤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약해져선 안 돼. 지금 필요한 건 슬픔이 아니라 분노야. 목욕을 마치고 부드러운 목욕 가운을 걸친 채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에는 수백 개의 외두 메시지와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쌓여 있었습니다. 대충 훑어보니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는 몇몇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식적인 위로와 호기심 어린 질문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저를 걱정해주는 몇몇에게만 괜찮아, 걱정 마, 고마워라고 짧게 답장하고는 모든 SNS 알림을 꺼버렸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졌지만 인터넷의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경제 뉴스 앱을 켜자 헤드라인은 온통 임성그룹의 투자 철회와 석영그룹의 주가 폭락에 대한 기사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임성그룹 투자 철회, 석영그룹 주가 32% 폭락하며 사상 최대 하락폭 기록. 전문가 분석. 임성그룹의 투자 철회, 석영그룹 자금난 위기 초래할 수도. 두 재벌가 약혼 파기, 거대 비즈니스 동맹의 종말. 기사와 함께 실린 사진은 작년 신재생 에너지 사업 기공식에서 의기양양하게 연설하던 박서준의 모습이었습니다. 댓글창은 이미 수많은 네티즌들의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쓰레기 같은 놈, 꼴 좋다. 재벌 2세가 집안 말아먹는구나.
차가운 쾌감과 함께 형용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마음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암호화된 메신저 앱에서 새로운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나이팅게일이라는 코드네임의 발신인이었죠. 이지아 아가씨 1차 자료 확보 완료. 일부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전송할까요? 아버지 직속의 비밀 정보팀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속도였죠. 전송해 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곧 몇 개의 암호화된 파일이 전송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파일 안에는 수십 장의 고화질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박서준과 백민아가 어느 프라이빗 해변에서 키스를 나누는 장면이었습니다. 촬영 날짜는 6개월 전. 그때는 우리 어머니가 암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제가 밤낮으로 병실을 지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제게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해외 출장을 간다고 했었죠. 두 번째 사진은 그들이 최고급 산부인과 VIP 통로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백민아는 그의 팔짱을 낀 채 살짝 부른 배를 감싸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사진은 그들이 명품 매장과 고급 레스토랑, 심지어는 최고급 빌라를 보러 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번 박서준의 손에는 제 이름 이니셜이 새겨진 블랙카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를 정말 온몸의 피가 얼어붙게 만든 것은 마지막 몇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한 장은 박서준과 백민아가 어머니가 입원해 계시던 병원 건물 아래 정원 구석에서 서로를 꼭 껴안고 키스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한쪽 구석에는 창문을 통해 어머니 병상을 지키고 있는 제 옆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장은 바로 어제 오후 창립기념 파티가 시작되기 불과 몇 시간 전 박서준과 백민아가 우리의 신혼집이 될 뻔했던 그 오피스텔 침실에서 서로 뒤엉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침구 세트는 제가 직접 고른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는 자수가 새겨진 그 자수가 지금은 가장 잔인한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우액,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장실로 달려가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배신감이라는 것이 이토록 구체적이고 날카롭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마치 독을 바른 얼음 송곳이 심장을 꿰뚫고 천천히 휘젓는 것 같았죠.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극도의 분노와 역겨움 때문이었죠. 저는 차가운 물로 몇 번이고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창백한 얼굴에 핏발선 눈으로 분노에 불타는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이지야, 정신 차려. 저런 쓰레기 때문에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는 건 네 자신에 대한 모욕이야. 방으로 돌아온 저는 떨리는 손으로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오디오 파일이었습니다. 박서준, 백민아 대화 녹음. 장소, 해운 팰리스 펜트하우스. 녹음 시간, 어젯밤.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준 오빠, 정말 내일 파티에서 그렇게 말할 거예요? 지아 언니, 너무 충격받지 않을까요? 백민아의 가냘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충격? 걔가 뭐라고? 그냥 몰락한 집안 출신이면서 나한테 빌부터 사는 불쌍한 애일 뿐이야. 지난 2년간 우리 석영가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임성그룹은 벌써 망했어. 주제 파악 좀 해야지. 박서준의 차가운 비웃음이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그 블랙카드는 언니 거잖아요. 걔 거라고? 우리 석영가가 없었으면 걔가 무슨 돈이 있었겠어. 마음 껐어. 지난 2년간 내 시간을 뺏은 보상이라고 생각해. 내일이면 다 끝이야. 걔는 쫓아내고 널 우리 집안에 정식으로 들일 거야.
석영가도 임성가도 다 우리 것이 될 거고. 서준 오빠, 정말 멋져요. 아, 맞다. 해운 팰리스 펜트하우스, 정말 마음에 들어요. 당연히 내 이름으로 해야지. 집 한 채가 대수야? 내가 임성그룹이 투자한 프로젝트들을 다 넘겨받으면 그 정도 돈은 껌값이지. 녹음은 두 사람의 역겨운 애정 행각 소리와 함께 끝났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쫓아낸다고? 임성그룹의 프로젝트를 넘겨받는다고? 그는 단순히 저를 모욕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결혼을 빌미로 우리 임성그룹의 자산을 빼돌릴 계획이었던 겁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박서준. 정말 대단한 나의 다정한 약혼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몇 개의 재무서류 스캔본과 함께 깔끔하게 정리된 목록이 있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박서준이 제 카드로 결제한 모든 내역이었죠. 백미나의 해운 팰리스 펜트하우스 구매, 계약금 및 부대 비용 150억 원, 백미나의 보석, 명품, 의류 및 가방 등 구매 약 30억 원, 백미나의 외제차 구매 20억 원, 고급 호텔, 레스토랑, 해외여행 등 약 10억 원, 총 합계 약 210억 원, 그리고 결제 내역의 비고란에는 선물, 접대비, 심지어 프로젝트 자재 구매 비용 등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팀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박서준은 직위를 이용해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석영그룹의 자금과 임성그룹의 투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그 금액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죠. 아마도 그 돈의 일부는 제 블랙카드를 흥청망청 쓰며 생긴 구멍을 메우는 데 사용되었을 겁니다. 탐욕스럽고 뻔뻔하고 비열한 인간. 저는 벌떡 일어나 방안을 서성였습니다. 거대한 분노가 가슴을 뚫고 나올 것만 같았죠. 무언가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당장. 저는 휴대폰을 들고 박서준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함께 술에 취한 박서준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지야? 이 시간에 웬일이야? 후회돼? 다시 매달려 보려고? 백미나를 옆에 끼고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을 그의 얼굴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무서울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서준 씨, 해운 팰리스 펜트하우스는 살만한가요? 전화기 넘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는 듯했죠. 무슨 소리야?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냐니요? 내 카드로 다른 여자 살림 차려주니 우월감이라도 느껴지던가요? 저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200억 원이라. 박서준 씨, 위장도 크시네요. 그건 네가 좋아서 준 거잖아. 내 2년 청춘을 보상해줘야 할 거 아냐. 박서준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보상이라고? 박서준 씨, 곧 누가 누구에게 보상해야 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충고 하나 하죠. 당신이 프로젝트 자금 횡령하고 회계장부 조작한 거 정말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는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분명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헛소리인지 아닌지는 곧 알게 될 거예요. 맞다. 백미나 씨에게도 안부 전해주세요. 그 임신 진단서, 포토샵 실력은 꽤 좋던데 아쉽게도 가짜는 가짜더라고요. 이지야, 네가 감히 나를 뒷조사해. 저는 그가 더 이상 소리 지를 기회를 주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통화를 끝내자마자 저는 그 녹음 파일의 핵심 부분과 카드 사용 내역 일부를 캡처해서 금융감독원에 비리 신고, 센터 익명 제보 메일로 전송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끝내고 나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카펫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은 이미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석영가의 악몽은 이제 막 서막을 열었을 뿐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백미나의 SNS에 들어갔습니다. 10분 전에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죠. 거울 앞에서 다이아몬드 반지와 살짝 부른 배를 과시하며 찍은 셀카 사진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새로운 생명을 기다려요. 기분 앞으로 더 행복할 일만 남았네. 댓글창은 팬들의 축하와 네티즌들의 축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백미나, 박서준, 너희들이 그토록 기대하는 더 행복한 미래는 아마 너희들의 상상과는 많이 다를 거야. 상쾌한 아침 햇살이 두꺼운 커튼 틈으로 스며들어 바닥에 길고 좁은 빗줄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만 정신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습니다. 분노는 최고의 각성제였습니다. 피로와 슬픔을 모두 씻어내고 오직 차갑고 선명한 복수심만을 남겼죠.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아버지는 이미 식당에 앉아 경제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일어났구나.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살피셨습니다. 생각보다 안색이 좋구나. 당한 만큼 갚아주면 안색은 당연히 좋아지죠. 제가 의자를 빼고 앉아 하인이 따뜻한 우유와 아침 식사를 내왔습니다. 네, 엄마 젊었을 때 성격이랑 똑같구나.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 PC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거나 보거라. 식전 에피타이저다. 화면에서는 아침 경제 뉴스가 생방송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석영그룹 본사 건물이었고 입구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죠. 앵커는 빠른 속도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 폭락에 이어 오늘 개장한 석영그룹의 주가는 45% 추가 폭락하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었습니다. 석영그룹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석영그룹의 자금 운용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화면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곤욕을 치르고 있는 박명원 회장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힘겹게 차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그 당당한 기품은 온데간데 없었죠. 회장님, 임성그룹의 투자 철회가 사실입니까? 금융감독원의 조사는 자금 횡령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박서준 대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박명원 회장은 입을 꾹 다문 채 늑대처럼 차 안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통쾌하냐? 아버지는 느긋하게 빵에 버터를 바르며 물었습니다. 아직 부족해요. 저는 접시 위에 계란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죠. 그때 김 집사님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금태 안경을 쓴 지적인 분위기의 중년 남성과 날렵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 서 있었죠. 회장님, 아가씨, 최 변호사님과 이 팀장님이 오셨습니다. 최 변호사는 임성그룹의 법무팀장이었고 이 팀장은 정보팀의 책임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아가씨, 최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서준이 아가씨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사기 행각을 벌인 것에 대한 1차 증거 자료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전액을 환수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합니다. 또한 그의 공금 횡령 및 회계 조작 혐의에 대한 자료는 지시하신 대로 금융감독원의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 팀장이 보고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죠. 저희가 확보한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박서준과 백미나의 관계는
최소 7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아가씨께서 어머님 병간호를 하시는 동안 박서준은 출장을 핑계로 수차례 백미나와 밀회를 즐겼습니다. 여기 관련 시간대와 장소 목록입니다. 그녀가 내민 종이에는 빽빽하게 적힌 기록들이 마치 칼날처럼 다시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아무 표정 없이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팀장은 잠시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더니 허락이 떨어지자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박서준이 석영그룹의 몇몇 주주들과 긴급 통화를 하며 자금을 마련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백미나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락이 안 된다고요? 제가 눈썹을 치켜 올리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백미나 씨는 어젯밤 파티가 끝난 직후 한 개인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임신 초기라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 팀장은 다른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실제로는 긴급하게 몸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진 속 백미나는 선글라스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한 고급 개인 병원으로 황급히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 병원은 성형외과와 산부인과로 가장 유명한 곳이었죠. 저는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짜, 임신, 혹은 지금이라도 진짜로 만들려는 속셈. 계속 감시하게 아버지는 담담하게 지시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백미나 양이 대중의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지아야, 오늘 계획은 뭐냐? 아버지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집에 있을 거냐? 아니면 저는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고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습니다. 오후에 헤어랑 메이크업 예약했어요. 아버지와 최 변호사, 이 팀장 모두 의외라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오늘 오후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성그룹에서 주최하는 자선 파티가 있잖아요. 우리 임성가에도 초대장이 왔고요. 고성그룹은 임성, 석영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3대 재벌가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가장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죠. 그리고 고성그룹의 현재 총수는 몇 년 전 해외에서 돌아와 무섭게 회사를 장악한 젊은 CEO 고기현이었습니다. 그는 제 어린 시절 소꿉친구이기도 했죠. 아버지의 눈에 만족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나가서 보여줘야지. 임성가의 딸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그렇 아버지는 최 변호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타실 차와 경호원들 최고 수준으로 준비해. 최대한 화려하게. 알겠습니다. 오후 5시 저는 임성가 전용 스타일링 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제 주위를 둘러싸고 분주하게 움직였죠. 모든 준비가 끝나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제 자신의 모습에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강렬한 붉은색의 발렌티노 드레스는 제 하얀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날카롭게 올라간 아이라인과 새빨간 입술은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풍겼습니다. 목에는 박서준이 사줬던 그 목걸이 대신 작년에 아버지가 크리스티 경매에서 낙찰받아 선물해 주신 앤티크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밤 파티의 주인공은 단연 아가씨이실 겁니다. 스타일리스트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주인공이 되어야죠. 호텔 입구에 차가 멈추자 밖은 이미 플래시 세례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참석할 거라는 소식을 듣고 기자들이 몰려든 것이었죠.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저는 10cm 높이의 지미추 힐을 신고 우아하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 순간 터지는 플래시와 함께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이지아 씨, 박서준 씨의 배신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임성그룹의 투자 철회는 석영그룹과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하는 겁니까? 오늘 이렇게 화려하게 차려입고 오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미소를 띤 채 그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고 붉은 카펫 위를 걸었습니다. 수많은 시선들이 느껴졌지만 그 무엇도 더 이상 저를 흔들 수 없었습니다. 연회장에 들어서자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시선을 무시하고 오늘 파티의 주최자인 고기현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을 의식했는지 그가 돌아섰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고기현의 눈에 순간 놀라움과 감탄이 스쳤다가 이내 복잡하고 깊은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대화를 마무리하고 제게로 걸어왔습니다. 지아야, 기억 속의 목소리보다 훨씬 낮고 성숙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기현 오빠. 저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선 파티 개최를 축하해. 그는 제 손을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잡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 얼굴에 머물며 걱정과 안타까움을 담고 있었죠. 와줘서 고맙다. 괜찮아? 그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괜찮아.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제 미소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습니다. 고기현의 깊은 눈에 무언가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제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며 연회장 중심으로 이끌었습니다. 같이 종 걷자. 그의 행동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임성가의 이지아 뒤에는 고성그룹이 있다. 우리가 나란히 걷는 모습은 모든 기자들의 카메라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세상에 이지아랑 고기현이 언제부터 저렇게 친했지. 이거 정말 재미있어지네. 석영가는 이제 정말 끝장났네. 저게 진짜 급이 맞는 만남이지. 수많은 수군거림 속에서 저는 한때 석영가와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비틀거리며 제게 돌진해 왔습니다. 주미란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화장도 번진 채 완전히 귀부인의 품위를 잃은 모습이었죠. 지아야, 내 딸. 제발 이러면 안 돼. 서준이가 다 잘못했다고 했어. 그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서 그런 거라고. 제발. 이 회장님께 말씀드려서 석영가 좀 살려줘. 이대로 가면 우리 석영은 정말 망해. 그녀의 절규는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저는 차갑게 팔을 뿌리쳤고 고기현이 제 앞을 막아서며 그녀를 막았습니다. 주 여사님, 공공장소입니다. 채통을 지키시죠. 석영가의 운명은 석영가 사람들이 스스로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저와는 무관하고요. 어떻게 무관해? 다 너 때문에. 뭐 때문에요? 저는 그녀의 말을 끊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아들이 제 돈으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우리 어머니가 아파 누워 계실 때 바람을 피우고 심지어는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것까지 전부 제가 시키기라도 했나요? 제가 한마디 할 때마다 주미란 여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고 주변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넋이 나간 채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습니다. 주 여사님께서 몸이 안 좋으신 것 같군요. 여봐라, 여사님을 휴게실로 모셔라. 고기현의 차가운 말에 직원들이 다가와 그녀를 부축해 연회장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 소동으로 오늘 밤 파티의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죠. 저는 고기현에게 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안해, 기현 오빠. 괜히 소란을 피워서. 괜찮아. 그는 깊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우리 둘만 들릴 정도로 낮게 속삭였습니다. 아주 잘했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과 희미한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화장실에 들렀을 때 칸막이 너머로 두 여자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정말 세상일 모른다. 어제는 그렇게 망신을 당하더니 오늘은 고성그룹을 등에 업었네. 그러게 말이야. 박서준이 정말 사람 볼 줄 몰랐던 거지. 근데 이지아도 보통 내기는 아닌 것 같아. 저렇게 아무렇지 않은 걸 보면. 어머, 이것 좀 봐. 백미나 실시간 검색어 1위야. 저는 화장을 고치던 손을 멈췄습니다. 밖에서 한 여자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재생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긴급 속보. 톱스타 백미나 가짜 임신으로 재벌가 입성 시도 의혹. 최근 행사 사진 속배는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로 3개월 임산부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 현재 한 개인 병원에 잠적한 상태로 알려져 저는 아무 표정 없이 립스틱을 가방에 넣고 화장실을 나섰습니다. 연회장으로 돌아오니 분위기는 더욱 미묘해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며 수군거리고 있었죠. 고기현이 샴페인 잔을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봤어? 응, 일처리 빠르네. 오빠 아버지 솜씨야? 그게 중요해. 저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잖아. 파티가 끝날 무렵 고기현이 무대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설 마지막에 그는 갑자기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저의 한 친구에게 존경과 지지를 표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녀의 재능과 강인함을 존경하며 그녀가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그 길을 지지합니다. 저희 고성그룹은 앞으로 그녀와 같이 정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과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의 시선은 정확히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사교계에서 저를 더 이상 석영가에 버림받은 불쌍한 여자로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임성그룹의 후계자이자 고성그룹 총수의 공개적인 지지를 받는 이지아였으니까요. 파티가 끝나고 고기현이 직접 저를 차까지 배웅해 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내 것을 되찾아야지. 그리고 대가를 치러야 할 사람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고마워. 차가 호텔을 떠나고 저는 시트에 몸을 기댔습니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마음속에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있었죠.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지아야, 나 서준이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제발.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잠시 생각하다가 짧게 답장했습니다. 좋아. 시간과 장소는 내가 정하지. 그리고 그 번호를 바로 차단해버렸습니다. 박서준,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리고 우리의 대화는 네가 상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 거야.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저는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진 듯 휴대폰을 옆좌석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차는 조용히 임성가 대저택으로 향하고 있었죠. 창밖의 네온사인은 도시의 차가운 윤곽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바로 댁으로 모실까요? 앞 좌석의 경호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미간을 짚었습니다. 파티에서의 긴장감과 억지로 유지했던 평온함이 이제야 한꺼번에 피로감으로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죠. 고기현의 깊은 눈빛, 주밀한 여사의 절규, 그리고 백미나의 가짜 임신에 대한 수군거림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거대한 거미줄처럼 얽혀 있고 그 뒤에는 상상도 못할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아버지의 메시지였죠. 돌아왔느냐? 서재로 오너라. 저는 심호흡을 하고 경호원에게 말했습니다. 그룹 본사로 가주세요.
아버지가 이 시간에 회사에 계신다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 생겼다는 뜻이었죠. 30분 후, 저는 임성그룹 본사 최상층,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회장실에 들어섰습니다. 아버지는 창가에 등을 보인 채 낡아 보이는 서류 한 장을 들고 계셨습니다. 아빠, 아버지가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닝종함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뒤섞여 있었죠. 왔구나. 오늘 밤 아주 잘했다. 아버지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 그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것 좀 보거라. 이게 뭐예요? 저는 의아해하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건강검진 결과서였습니다. 발급병원은 시내의 한 유명 개인병원. 날짜는 28년 전이었습니다. 검사 대상자의 이름은 박명원. 검사 항목란에는 선명하게 생식 능력 평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빠르게 서류를 훑어내렸습니다. 결론란에는 차갑고 무정한 의학 용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자 활동성 극히 저하, 자연 임신 확률 0.1% 미만, 사실상 불임으로 판정됨. 이건 저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하고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박명원이 불임이라고? 그럼 박서준은 대체 어떻게 태어난 거지? 당시 석영가는 내부 권력 다툼이 치열했다. 박명원은 회장 자리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입지가 불안했지. 후계자가 없다는 건 치명적인 약점이었어. 이 검사 결과는 그때 그의 가장 큰 비밀이었단다. 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머릿속에서 터무니없지만 너무나도 그럴듯한 추측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박서준은 박명원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미란이 어디선가 데려온 아이다. 아버지의 담담한 목소리는 마치 폭탄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나 몸이 약해서 해외에서 요양하다가 8살이 되어서야 석영가에 데려왔다고 했지. 아주 비밀리에 진행된 일이라 내막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그나마 있던 사람들도 박명원이 전부 입을 막거나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어. 저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이 엄청난 사실을 소화하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석영가의 핏줄을 자랑하던 박서준이 사실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가짜 후계자였다니 이보다 더한 코미디가 있을까요? 아빠는 이 서류를 어떻게 석영가의 가장 큰 적은 우리 임성가가 아니었다. 바로 자기들 내부에 권력을 탐하는 반개 세력들이었지. 때를 기다리며 이런 것들을 숨겨둔 자가 항상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가 된 거고.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 지아야, 너 어릴 때 고성가에 잠시 잃어버렸던 아이가 있었다는 거 기억나니?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성가와 우리 집은 대대로 친분이 깊어 어릴 적 자주 놀러 가곤 했습니다. 희미한 기억 속에 고성가에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몸이 약해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10살쯤에 잠시 실종되었다가 찾자마자 바로 해외로 보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설마 박서준이랑 우리 조사팀이 박서준의 출생에 대해 파헤치다 보니 당시 주미란이 자주 드나들던 고아원이 고성가 아이가 실종됐던 장소와 아주 가까웠다는 걸 알아냈다. 시기 또한 정확히 일치하고 게다가 고기현이 귀국한 후부터 계속해서 자신의 요절한 형에 대해 비밀리에 조사하고 있었더군. 형이라고요? 고기현은 외아들 아니었어요? 그러고 보니 고성가에 장남이 있었지만 아주 오래전에 병으로 죽었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더욱 대담하고 충격적인 추측이 제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설마 박서준이 고성가에 그 죽었다는 장남이고 고기현이 바로
박명원과 주미란의 친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아버지가 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시 병원에서 사고로 아이가 뒤바뀌었거나 혹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바꿨을 수도 있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모든 퍼즐 조각이 기이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고기현이 왜 그렇게 석영가 일에 관심을 가졌는지, 왜 그날 밤 저를 그토록 감싸주었는지, 그리고 박명원과 주미란이 박서준에게 보여주었던 사랑이 왜 어딘가 모르게 피상적으로 느껴졌는지. 아빠, 그럼 저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아직은 추측일 뿐 확실한 증거는 없다. 아버지의 말이 저를 현실로 돌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미 사람을 시켜 당시 병원 기록과 관련자들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 바로 그때 제 개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암호화된 번호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지아 아가씨, 정보팀이 팀장입니다. 이 팀장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박서준의 동향을 감시하던 중 그가 집에 가지 않고 불법 사채 시장에 나타난 것을 포착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주시하고 있던 돈 세탁 혐의가 있는 지하 자금책과 비밀리에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뭐라고요?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미쳤군요. 이 판국에 궁지에 몰린 개가 사람을 무는 법이지. 아버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증거 확보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만난 장소는 CCTV 사각지대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들어가는 사진을 확보했고 박서준이 통화하며 해외, 현금 등의 단어를 언급하는 것을 녹취했습니다. 계속 감시하세요. 최대한 증거를 모으고 그가 자산을 빼돌리려 한다는 정보를 금융감독원의 익명으로 제보하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와 아버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서로의 눈에서 차가운 빛을 읽을 수 있었죠. 박서준, 너는 비열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기까지 하구나. 이 시점에 불법적인 행동을 하다니 스스로 무덤을 파는 짓이야. 아빠, 증거가 확보되면 이 모든 비밀을 제 손으로 직접 밝히고 싶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박서준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석영가 후계자라는 자리가 사실은 한낱 코미디에 불과했다는 걸 알았을 때, 그가 지키려 했던 고귀한 핏줄이라는 것이 아무 가치도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요. 물론이지. 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회장실 문이 열리고 고기현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도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그는 저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더니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모부, 지아야, 제 형을 찾은 것 같습니다. 고기현의 말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돌멩이처럼 저와 아버지의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사무실은 잠시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죠. 아버지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앉아서 얘기하게. 고기현은 제 옆 소파에 앉으며 그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걱정과 미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기현 오빠, 방금 형을 찾았다고? 제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 계속 조사해왔어. 난 형이 정말 죽었다고 믿지 않았거든. 고기현은 서류 봉투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기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는 똑같이 생긴 두 신생아가 있었습니다. 이건 내 형, 고기찬과 나야. 우리는 일란성 쌍둥이였어. 쌍둥이라고요? 저는 또 한 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고성가에 쌍둥이 아들이 있었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릴 때 형은 나보다 몸이 훨씬 약했어. 심한 폐렴을 앓은 후에 가족들은 형을 석영가가 투자한 한 개인 요양병원에 보냈지. 하지만 얼마 뒤 형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시신은 바로 화장됐어. 마지막 모습조차 보지 못했지. 그는 다른 서류 몇 장을 더 꺼냈습니다. 이건 최근에 찾아낸 당시 병원의 유전자 검사 결과 사본이야. 샘플 A는 내가 보관하고 있던 형의 전니, 샘플 B는 고기현은 고개를 들어 칼날 같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박서준이 프라이빗 클럽에서 떨어뜨린 머리카락이야. 결과는 일치. 모든 추측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 저는 현기증을 느끼며 소파 팔걸이를 붙잡았습니다. 박서준이 정말 고성가의 죽은 장남이자 고기현의 친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고기현은 박명원과 주미란의 친아들이었던 거죠. 아버지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인가? 고기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결의에 찬 눈으로 말했습니다. 내 형의 인생을 되찾을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도요. 석영가가 우리 고성가에 내 형에게 빚진 것들 전부 갚게 할 겁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아야, 우리의 목표는 같아.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가 왜 그토록 저를 감싸주었는지. 우리는 모두 석영가에 의해 인생을 송두리째 기만당한 피해자들이었던 겁니다. 내가 뭘 하면 될까? 3일 뒤 석영그룹 임시주주총회가 열려 그곳이 모든 것을 끝낼 무대가 될 거야. 지난 3일간 석영그룹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였습니다.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면서 박명원 회장은 사면초가에 몰렸죠. 박서준은 불법 자금 세탁 혐의까지 추가되어 완전히 이성을 잃고 제게 협박과 애원이 뒤섞인 메시지를 미친 듯이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증거로 저장해 두었죠. 백민아는 가짜 임신 스캔들과 탈세 혐의로 이미 연예계에서 완전히 퇴출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주총회 당일 아침, 저는 가장 단정하고 강인해 보이는 아르마니 수트를 입었습니다. 가서 보여주거라. 임성가의 딸이 어떤 사람인지. 아버지의 격려를 받으며 저는 석영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제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박명원 회장은 잿빛 얼굴로 앉아 있었고 박서준은 핏발선 눈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회의가 시작되고 박명원 회장이 회사를 살리기 위한 자구책을 발표했지만 주주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고기현이 그의 변호인단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그의 등장에 회의실은 술렁거렸습니다. 고기현은 박명원 회장을 무시하고 회의 테이블 가장 상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소개하죠. 저는 고성그룹 대표 고기현이자 석영그룹의 익명 최대 채권자입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석영그룹의 비밀 채무 계약서를 띄우고 채무 불이행을 근거로 석영그룹의 모든 자산을 인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건 음모야. 아빠, 저놈이 우리 회사를 뺏으려고 해요. 박서준이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음모라고? 고기현은 차갑게 웃으며 이번에는 박서준과 자신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28년 전 당신들 석영가는 후계자를 얻기 위해 병원에서 내 형을 훔쳐 당신들 아들로 키웠지. 그리고 당신들의 진짜 아들, 바로 나는 고성가에 버려졌고 그의 폭로에 회의실은 얼어붙었습니다. 박명원 회장은 숨을 헐떡였고 박서준은 거짓말이야 를 외치며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기현의 옆에 섰습니다. 박서준 씨, 아니, 고기찬 씨,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훔쳤을 뿐만 아니라 내 돈으로 당신의 내연녀를 먹여 살렸고 심지어는 불법으로 자금을 빼돌리려 했죠. 저는 박서준이 불법 자금책과 만나는 사진과 통화 기록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대체 무슨 자격으로 석영가의 후계자 행세를 한 거죠? 이지야, 너 때문에. 다 너 때문이야. 죽여버릴 거야. 박서준이 제게 달려들었지만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고기현은 쓰러진 그를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고는 주주들을 향해 선언했습니다. 석영그룹 최대 채권자이자 박명원 부부의 친아들로서 지금 즉시 박명원과 박서준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제가 석영그룹을 인수해 회생시키겠습니다. 아니면 이 자리에서 석영그룹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주주들은 만장일치로 고기현의 제안에 동의했고 그 순간 박명원 회장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저는 고기현과 함께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고마워, 지아야. 복도 끝에서 그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지. 그리고 내 형이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을 거야. 이름, 그리고 인생까지도. 그의 목소리에는 28년간 묵혀온 슬픔과 분노, 그리고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석영그룹 주주총회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모든 뉴스와 신문 일면은 한 편의 막장 드라마 같은 재벌가의 비밀과 한 제국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로 도배되었죠. 박명원 회장은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상에 누운 채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었고 주미란 여사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때 박서준이라 불렸던 남자 고기차는 여러 범죄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고 합니다. 백미나 역시 사기 및 탈세 혐의로 죗값을 치르게 되었죠. 시간은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고기현은 무너졌던 석영그룹을 성공적으로 회생시켜 고성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만들었고 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임성그룹을 이끌며 그와 함께 대한민국 경제계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죠. 그리고 오늘 3년 전 그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던 바로 그 호텔 연회장에서 고성그룹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포럼을 기념하는 파티가 열렸습니다. 저는 고기현의 팔짱을 끼고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환호 속에서 연회장으로 들어섰습니다.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때 고기현은 무대에 올라 연설을 마친 후 제게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푸른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려 있었죠. 지아야, 3년 전 이곳에서 너는 악몽을 겪었지. 오늘 이곳에서 나는 너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하고 싶어. 우리는 서로 가장 힘들었을 때를 지켜봤고 가장 강인해지는 순간을 함께했어. 이지야, 나와 결혼해 주겠니? 내 남은 평생을 너를 지키고 사랑하며 함께하고 싶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愿이. 그 순간 연회장은 떠나갈 듯한 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고기현은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저는 문득 연회장 한쪽 구석의 TV 화면을 보았습니다. 국제뉴스 속보에 한 아시아계 노신사가 자선 활동에 대한 공로로 상을 받고 있었죠. 그의 이름은 제임스 리. 어머니의 오랜 친구였던 그는 평생을 선한 일에 헌신하며 존경받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세요?
어머니가 걱정했던 딸. 이제는 정말 행복해졌어요. 그러니 하늘에서는 부디 평안하세요. 고기현이 제 손을 잡고 우리는 함께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화려한 야경이 별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지아와 고기현의 시대는 이제 막 진정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